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민택이 지음. 위즈덤 하우스 출간. 1953년 판문점. 한글 타자기와 우장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비극적인 전쟁은 휴전에 들어갔다. 한글판 정전협정문은 당시로는 드물게 타자기로 인쇄되었다. 이때 쓰인 것은 공병우 타자기로 여기에도 좌우 대립이 아픈 역사가 있다. 정작 공병우를 한글 타자기로 이끌었던 이극로, 그리고 초기 한글 연구를 주도한 주시경의 수제자 김두봉 두 사람은 이미 월북한 상태였다. 당시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던 한글학자 김두봉은 공병우가 만든 한글 타자기로 작성된 이 문서에 김일성이 서명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1938년 이극로는 눈병으로 고생하다 조선어학회 건물 옆에 조선 최초로 생긴 안과 전문 병원 공안과에 가서 치료받는다. 이때 이극로의 한글을 향한 열정에 감동한 의사 공병우는 한글 기계화에 인생을 걸게 된다. 해방 후 공병우는 이극로의 조언으로 한글 타자기를 완성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서 해방을 맞은 이극로는 즉시 조선어학회를 부활시켰고 중단되었던 사전 편찬을 재개한다. 문제는 사라진 원고였다. 일본 경찰이 없애버렸다고 절망할 즈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1945년 9월 8일 서울역 창고에서 조선말 큰 사전 원고가 발견된다. 사연은 이러했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의 재판은 함흥에서 진행되었다. 투옥된 이극로 등은 혹독한 고문에도 끝까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여 재판은 1945년 초까지 이어졌다. 재판이 길어지며 관할 법원이 경성고등법원으로 옮겨지자 일제는 증빙 자료였던 이 원고를 함흥에서 서울로 이송했다. 하지만 이 무렵 일본은 패전을 앞두고 있어서 모두 경황이 없었고 이 방대한 자료는 서울역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었다. 결국 몸이 부서져도 굴복하지 않고 재판을 이어간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원고를 지켜낸 셈이다. 이극로 등은 감격하며 신속히 조선말 큰 사전 제1권을 1947년에 편찬해낸다. 하지만 1948년 이극로는 좌우 대결로 빚어진 분단 상황을 막아보려고 김구와 함께 남북 협상을 위해 방북했다가 북에 남았다. 전쟁 후에도 작업은 계속 이어져 1957년 6권을 마지막으로 완간되었다. 한국전쟁에서 서울에 남았다가 북한군에게 잡혔던 공병우는 기적적으로 탈출한다. 부산으로 피난 간 그는 우연히 공병우를 찾는다는 광고를 전봇대에서 발견했다. 타자기의 효율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해군 제독 손원일의 지시였다. 작전 문서에 공병우 타자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최초의 한글 타자기는 1914년 이원익 타자기와 1929년 송기주 타자기가 있다.
하지만 둘 다 세로 쓰기 기반이었고 공병우 타자기는 이극로의 영향으로 가로쓰기를 도입했다. 또한 서양 타자기와 달리 받침 구조를 위해 독특한 기계 장치를 추가하여 자판 입력 속도를 올렸을 뿐 아니라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글꼴이 나오도록 고안했다. 손원일 제독 이후 공병우 타자기를 공문서에 광범위하게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로쓰기가 보편화되었고 한자 입력은 되지 않는 타자기 특성상 공문서의 국한문 혼용이 한글 전용으로 급속히 바뀐다.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UN, 북한, 중국이었기에 협정문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3가지 언어로 작성됐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한글 타자기가 없었다. 때문에 유엔군은 북한을 위해 한국군의 공병우 타자기로 한국어 정전협정문을 인쇄한 것이다. 정전이 막바지에 이른 1953년 우장춘에게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보가 전달되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이때는 한국 정부의 출국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휴전이 된 직후인 8월 18일 그는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우장춘은 이렇게 외쳤다. 이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을 위해서 봉사해온 나에 대한 대우란 말인가? 당시 이승만 정부가 출국을 허락하지 않은 배경에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 시점에 독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일 양국 간의 물리적 충돌이다. 1952년 4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 영토를 규정하기 위해 1951년부터 진행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었다. 전쟁 중이던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에 관한 조항이 애매해졌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1952년 1월 선제적으로 독도를 영토로 선언하고 1953년 1월부터는 인근 해역의 일본 어선에 총격을 가하고 납포하기 시작한다. 그해 6월 일본 어민들이 독도에 상륙하자 독도 의용수비대와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가 독도에 영토비를 건립하며 한일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때 우장춘의 어머니가 사망한 것이다. 우 박사는 연구소 강당에서 많은 사람의 위로 속에 어머니의 위령제를 가졌고 이복 누나 우희명도 참석했다. 우 박사 모친의 부고에 전국 각지에서 조의금이 쇄도했다. 1954년 2월 우 박사는 이 돈으로 연구소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을 팠다. 그리고 자유천이라는 글자를 새긴 비석을 세웠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젖과 같은 셈이라는 뜻이다. 그는 이후 매일 아침 이곳에서 세수하고 주변을 정돈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1954년 오랜 공을 들인 진도에서 드디어 채소 종자가 생산되기 시작한다. 한국인의 식생활에 꼭 필요한 무와 배추 등이었다.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계속된 연구가 결실을 보았다. 가장 큰 성과는 김장용 배추가 여기서 탄생한 것이다. 우장춘은 조선의 전통 배추, 중국에서 전래한 호배추, 일본에서 수입한 배추가 모두 김치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육종 기술로 한국의 토양과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배추 품종을 만들려고 했다.
이에 더해 고추 정자까지 개발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먹는 배추의 조상, 원예 1호의 탄생이다. 하지만 세간의 불씨는 상당했다. 이때 들고 나온 것이 씨 없는 수박 시식회다. 흔히 우장추는 씨 없는 수박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교토대학 기하라 히토시 교수의 업적이다. 단지 우장추는 육종학의 위력을 시범으로 보인 것이다. 이런 노력 끝에 그의 종자들이 퍼지며 한국은 마침내 씨앗 독립에 성공하게 된다.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는 일본에 가지 못했지만 우장추는 그 뒤 일본 교토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 마지막 방문은 환갑 직후인 1958년 4월, 셋째 딸의 맞선 자리였다. 이 무렵 결혼을 준비하던 넷째 딸이 자신의 신랑감을 우장춘에게 소개한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의 이름은 이나모리 가지오. 이나모리와 우장춘의 딸은 12월에 결혼했고 이듬해 4월 교토 세라믹을 창업했다. 교세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이나모리는 자사 홈페이지에 우장춘과의 인연을 남겼다. 무일푼이던 시절 예비 장인을 만나 격려받고 힘을 냈다는 것이다. 이나모리는 나중에 파산 직전에 재팬 에어라인의 경영을 맡아 흑자로 돌려놓으며 증시에 재상장시킴으로써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1959년 5월 우장춘의 연구소는 10주년을 맞았다.